아베 정권의 말기에 다다르며 이제 정권이 본격적으로 흔들린다는 레임덕이 가속화되는 모습이 속출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측근들의 비리와 더불어 다양한 스캔들이 수년간 일어났고 지지율을 흔들었으나 아베 내각은 그때마다 관심을 해외로 돌리는 방법을 활용해서 위기를 잘 넘겨왔습니다. 특히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카드는 한국 때리기로 스캔들이 누적되고 내각의 신뢰를 잃어갈수록 한국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힘든 외교 조치들이 이어져 결국 양국 관계는 강대강 국면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아베 총리는 더 이상 해외로 관심을 돌리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전해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이상 일본 밖으로 나가기가 어려워지고 사람들은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해외의 일보다 당장 국내에서의 자신의 안위에 관심이 높아졌고 코로나 기간에 터진 아베 총리의 스캔들은 더 이상 해외의 힘을 빌어서 진화시키기에는 힘이 부족한 상황이 온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 내 코로나19가 잠시 진정되는 듯 하더니 봉쇄를 풀자마자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더 이상 힘을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고 이제 아베 내각을 받쳐주던 기존의 언론들마저 아베 총리를 비판하기 시작하며 지금까지 눌러왔던 속내들을 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의견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제 양국은 더 이상 다투지 말자는 의견이 눈에 띄게 많아집니다. 아사히 신문은 양국의 다툼은 둘 다 손해라면서 이제 한일 간의 싸움은 멈춰야 한다고 설득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본은 한국에서 벌어오던 막대한 돈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금의 수출 규제 외에도 일본 여기저기에서 한국 때문에 진행됐던 사업들이 좌초되거나 최소한 한국의 관광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활로가 모색되던 지방의 경우에는 더욱 심합니다. 사실 일본의 경제에 굉장한 도움을 주고 있었던 것은 동북아시아의 한국과 중국과 같은 나라였는데 일본은 중국에는 강하게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지 못했고 관계를 유지해서 중국 관광객을 유입시켰고 한국에는 정권 유지를 위해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여 한국 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은 도쿄와 오사카 같은 대도시만 여행을 한다는 것이고 한국은 지방까지 많이 간다는 것으로 일본의 지방자치제에서는 아직까지도 크고 작은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이 다방면으로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본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일종의 재정 가르기 싸움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도 재정이 부족하니까 지방을 떠받쳐줄 돈을 넉넉하게 지원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지방에서는 중앙정부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돈을 나눠서 내고 각종 산업을 진행하는데 그마저 돈이 없는 지방정부는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았고 신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부담이 컸습니다. 이런 상황이 2015년 전후에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때 극적으로 한국 여행객이 물밀듯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지방공항을 무리하게 지었던 인프라 사업과도 맞물려서 지방공항을 활성화시켜보겠다는 일본의 지방공무원들이 한국의 저가항공사 관련해 보조금까지 지급해가며 관광을 유치하던 모험이었는데 의외로 대박이 나버렸던 엄청난 성과였던 것입니다. 일본의 지방에 한국 관광객의 자금이 수혈되기 시작했고 이것은 한국이 일본 중앙정부의 일을 덜어줄 정도로 일부 소도시에는 절대적인 힘이 되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진짜 크게 한 실수는 수출 규제를 자행한 그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예상 못한 자체라며 만약 일본 지방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줄 알았다는 시뮬레이션이 등장했다면 한국 때리기를 안 했을 것이고 한국과의 약간의 외교적인 위기는 있더라도 협상하면서 일본 관광객 유치는 계속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만약 관계가 좋았다면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먼저 일본의 관광산업을 회복시켜줄 것은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저가항공사가 일본 지방 곳곳의 소도시까지 완벽하게 취항을 하고 있는 준비된 교통편이 있고 방역까지 타국에 비해서 잘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한국 정부가 오픈되어 있다는 것이 크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의 수출 규제나 백색 국가 제외 그리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회방 놓기 등의 외교적 강경책을 보여주지 않고 한국과는 일본의 속내가 어떻든 간에 좋게 지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재정 규모가 적은 소도시들은 한국이 없어 각종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실제로 많은 것입니다. 한국이 수년간 뿌렸던 경제적인 자양분을 거두자 지방에서 정치적 갈등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일본의 신칸센 연결 문제는 한국이 깊숙이 관여되어 있었다는 것은 한국인은 잘 모른다는 것이죠. 서일본에서 연일 신칸센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 와중에 한국의 빈 공간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것입니다. 2022년에 새로 오픈하는 큐슈 신칸센의 니시 큐슈 노선은 비용 문제로 착공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서일본의 사가현은 신칸선 착공 문제가 부담스러워 오랫동안 진행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이 노선을 지어봤자 수혜자는 결국 사가현이 아니고 사가현의 남부에 있는 큰 도시인 나가사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가현 지사는 각종 공사에 있어서 지금까지 난색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2022년 풀규격 신칸센에 도입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재래선의 관리 비용이 2배로 뛰어버린 것입니다. 원래 연간 관리 비용이 2억 3천만 원인데 이것을 나가사키현과 1대2로 나눠서 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용이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산출된 데다가 나가사키현은 1대1로 부담하자고 나오는 것입니다. 사가현이 곤란해하는 이유는 세입이 넉넉하지 않은 데다가 한국 관광객이 급격하게 줄어버리는 것이 큰 원인입니다. 그나마 이 라인을 착공하기 위해서는 사가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한국인의 수입이라도 있어야 지불이 가능합니다. 사가현 야마구치 지사는 줄곧 사가현은 한국에서 헤엄쳐서 올 정도로 가까운 곳이라고 농담을 던질 정도로 한국 관광객 목액에는 자신이 있었고 실제 동일본 대지진 이후 6년간 기존보다 1000% 한국인이 폭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작년 7월 말에 기자 간담회를 따로 열어 솔직히 수출 규제 이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를 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그럼 그냥 신칸센 라인을 거절하면 되는 게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정치적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인을 유치하려고 나가사키 관계자는 물론이고 여당인 자민당에선 협박을 하기 때문입니다. 야마구치 의원은 여당으로 구성된 규슈전 검토위원회에 호출되어 계속해서 해당 노선을 풀 규격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받고 실제 자민당 다니가와 야이치 중의원이 와서 으름장을 놓으며 나가사키까지 노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야마구치 의원은 가능하지도 않고 사가현에서는 할 수 없다고 대답하자 다니가와 의원은 사가현 지사는 꼭 한국 같다, 말이 안 통한다고 막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민당 입장에서는 사가현의 야마구치 지사가 눈에 가시니까 한국이나 북한처럼 답답하다며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입니다. 사가현 야마구치 지사는 2015년 아베 재집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사가현 지사에 당선된 무소속 의원으로 나가사키와는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인 것입니다. 야마구치 지사는 재정 기반이 약한 사가현에 더 이상 정부의 막무가내식 재정 쥐어짜내기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사키현은 새로운 방식의 노선은 인건비와 자재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사가현에 계속해서 비용을 늘려야 한다고 압박하는 것이고 여당에서도 공격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당국은 집요하게 국토교통상과 철도국장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사가현은 쉽지 않다고 하고 있는데 한국 관광객이 거의 사라졌던 사가현을 경유하자는 제안도 거절하게 됩니다. 만약 사가현 공항에 경유 노선이 생기면 추후에 다른 관광객들이 모두 나가사키로 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일본 지방 열차 노선의 관리는 지자체와 정부 등이 비용을 나눠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재정이 약한 곳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정비 비용이 늘어나고 여름에 홍수 등 재해까지 생기는 경우 세금을 빨아들이는 구멍이라고 할 정도로 사가현과 같은 곳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한국 관광객이 회복되어야 가장 큰 보약이 되는 것이죠. 코로나 수출 규제 이후 1년 동안 이미 한국인에게 정착된 불매운동 습관은 코로나 이후에도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으로 한국사에서는 이미 불매가 어느 정도 생활화된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사는 공무원 김모 씨에게는 작년 6월까지 일본이 가장 친숙한 나라였습니다. 일본 차를 타고 유니클로에서 옷을 사고 니콘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김 씨는 1년에 6번 이상 일본을 다녀왔죠. 라멘을 먹고 싶으면 부산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당일치기로 대마도를 다녀오기도 했고 돌아올 땐 친구들에게 나눠줄 일본 과자를 양손 가득 안고 왔습니다. 특히 대마도에서 즐기는 낚시는 김 씨 삶의 낙이었고 낚시대는 일본 제품이었습니다. 봄, 여름에는 김해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키나와를, 가을, 겨울에는 오사카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할 때 쇼핑도 잊지 않았습니다. 낚시대와 캠핑 용품 등을 일본에서 한국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삶은 지난해 일본이 수출 규제로 촉발한 불매운동 이후 달라진 것입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주변 눈치 때문에 일본 제품을 멀리했던 게 사실이었다면서도 불매운동이 한창일 때 일본 차라고 유난히 경적을 많이 울리는 것을 듣고 국민 감정을 다시 한번 느껴 나 먼저 일본 제품 안 쓰기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일본 제품 정보와 대체할 수 있는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노노 재팬 사이트에 들어가 정보를 얻고 생필품부터 취미용품까지 국산 제품으로 바꿔 나갔습니다. 대마도 대신 제주도로 낚시를 떠났고 휴가는 오키나와 대신 대만이나 태국을 갔습니다. 대체용품을 찾지 못한 물품은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생활 패턴도 일부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연스럽게 일본과 관련한 불매가 이제 어느 정도 습관화되었다는 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로 어수선한 사이 불매운동에 대한 관심이 다소 줄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닌텐도 게임기 판매가 수십 배 성장하기도 하며 일각에서는 선택적 불매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을 중심으로 불매운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소 유니클로 등 일본 패션 브랜드에 관심이 많았다는 직장인 천모 씨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지 않았고 최근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 대한 더 좋지 않은 감정이 생겼다며 불매운동을 그만하자는 분위기도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멈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 내부에서조차 수출 규제 실행은 2차 대전 이후 가장 큰 실수였다며 안타까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던 거위 이상으로 일본을 이롭게 하던 한국, 1년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아베 내각은 과연 수출 규제를 다시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던져봤을 때 대답은 쉽게 예스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은 이번 주 일요일에 도쿄 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일부터 C19 최종 판정자가 폭증하고 있어서 일본이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과 코이케 도쿄 도지사는 비상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데 언론과 국민들은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지방은 고투 캠페인을 걱정하고 전문가들은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바보 같은 대응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쿄도는 2일 107명의 C19 최종 판정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94명이 새로 확인되었고 하루 C19 최종 판정자로는 5월 3일 203명 이후 거의 2개월 만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도쿄도도 5월 2일 154명 이후 최다입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최종 판정자의 40%가 신주쿠와 이케부쿠로 지역 등의 밤 거리와 관련되어 있으며 젊은 층들이 대부분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가정 내 전파인데 이러한 혼합형 전파는 3월과 4월에 최대로 확산되어 가던 때와 동일한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아직 비상 상황은 아니다.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병상은 부족하지만 준비하겠다. 예의주시하고 도쿄도와 긴밀히 협조하겠다. 라고 뻔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일 최종 판정자 증가에 대해 일본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지금은 예측 불허의 상황이다. 정부는 C19에 대한 관리 능력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 도대체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검사를 어느 정도 했는지 분모가 없다. 도대체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도쿄에만 집중할 때가 아니다. 도쿄 도지사와 도쿄올림픽만 의식하고 있다.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PCR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도 많다. 다 엉망진창이다. 등의 원성만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2일 도쿄도에서 107명의 최종 판정자가 나오면서 긴급사태 선언을 해제 후 최다를 경신하면서 시끄러웠는데 오늘 다시 124명이 나오면서 C19 방역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코이케는 유흥가 등 번화가와 관련된 젊은 층도 많지만 가정 내 감염도 눈에 띈다 라고 분석하면서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병상 확보에 미리 협조를 의료기관에 부탁하고 있다. 일단 3,000개의 병상을 확보하는 것을 서두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코이케는 지금 200여 명이 입원해 있고 1,000개의 병상뿐인데 빨리 준비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런 발표에 대해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코이케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요 지역별 내역은 신주쿠 지역이 50명, 이케부쿠로 지역이 7명 등이며 전체적인 연령대별에서 20대와 30대의 젊은이들이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아베 정부의 C19 담당 장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 담당상과 내일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했고요. 이 자리에는 유흥가의 새로운 집단 감염 지역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케부쿠로 지역이 있는 도시마구의 관계자도 동석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늦장 회의에 무대책에 일본 국민들은 불안이 극에 달했습니다. 안 그래도 유성이 떨어지고 악취가 나면서 대지진이 곧 올 것이다 라는 뉴스가 연일 나오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일본 국민들은 정말 대책 없는 아베 정부에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잠복 기간을 거친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갈수록 더 늘어난다는 의미인데 무섭다. 신주쿠나 이케부쿠로라고 지역 단위로 발표하지 말아라. 제대로 하고 있는 밤업소도 많다. 호스트 클럽인지 캬바레식인지 이름을 명확하게 밝혀라. 라고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정부는 다시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것은 신중한 자세입니다. 더 이상 휴업 보조금 등을 지급할 재정적인 여유도 없기도 하지만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이미 재정 적자가 가장 큰 정책 난제라고 OECD나 해외 금융 전문가들로부터 경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정말 빨리 백신이 개발되지 않으면 경제가 회복 불가능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게다가 여기에 지진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한다면 완전히 폭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이라도 경제 회복을 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의료 저널리스트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부는 관광 수요를 환기시키겠다면서 고투 캠페인을 8월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내년 도쿄올림픽을 반드시 개최하겠다는 아베 정부의 고집이 느껴질 뿐이다. 8월에 관광이 활성화되면 이제 정말 C19는 전국적으로 전파가 될 것이다. 관광지 입구에서 PCR 검사를 해야 하고 일주일 이내에 PCR 검사 음성 인증서가 필요하다. 그래야 전국으로 확산을 막을 수가 있다. 물론 지금 상황은 한 번 더 비상사태가 선언이 되면 경제는 심각한 상황에 빠지고 음식점이나 관광 서비스업들도 절망적이기 때문에 필사적이다.